아버지에게는 아끼던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이탈리아 신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직후 고모는 남편을 따라 이탈리아로 갔고 아버지는 동생과 거의 연락 없이 지냈지요. 그러던 무렵 고모가 돌아가셨고 몇 달 후 아버지는 매제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으셨습니다. 이탈리아 연인과 결혼할 예정이니 누이가 남긴 유일한 자식인 갓난 엘리자베스를 맡아달라는 부탁의 편지였지요. 고모부가 보낸 편지는 이랬습니다. 형님께서 엘리자베스를 친딸로 여기고 교육해 주시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아이 엄마의 유산을 애 앞으로 돌려놓았고 관련 문서는 형님께서 보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제안을 고려해서 형님의 조카 아이가 계모 손에 자라는 게 좋을지 아니면 형님께서 직접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게 좋을지 결정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곧장 이탈리아로 떠나셨고 갓난쟁이 엘리자베스를 앞으로 살 집으로 데려오셨지요. 어머니는 곧장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는 당신이 보았던 아기 중 가장 어여뻤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정이 온유하고 다정했다고 말이지요. 이런 이유와 함께 가족 간의 사랑을 가능한 단단하게 뭉고 싶었던 마음에 어머니는 엘리자베스를 장차 내 신부감으로 점찍어 놓으셨지요. 어떻게 보더라도 후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자베스 라벤차는 나의 놀이동무였고 나이가 들면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온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여름 곤충처럼 쾌활한 장난꾸러기이기도 했어요. 발랄하고 명랑했지만 강인하고 깊은 감성을 지녔고 성정 또한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를 만끽했지만 제약과 변덕을 만나면 누구보다 품위 있게 태도를 굽힐 줄도 알았지요. 상상력도 넘쳐 흘렀지만 응용력 또한 대단했습니다. 외모는 그녀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밤색 눈은 새처럼 생기발랄하면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매혹적이었습니다. 몸매는 날아갈 듯 호리호리하게 가벼웠고 무지막지한 고단함을 견뎌낼 힘을 가졌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보였어요. 나는 그녀의 지성과 상상력에 경탄하면서도 아끼는 애완동물을 살피듯 그녀를 보살피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외모와 정신에서 나오는 우아한 기품이 가식 없는 태도와 이토록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은 그때껏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엘리자베스를 아꼈습니다. 하인들은 늘 엘리자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부탁했지요. 불화와 다툼 같은 것들은 우리에겐 다른 세상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성격이 크게 달랐지만 바로 그 차이 속에 조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보다 차분하고 사색적이었지만 성정은 그다지 온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몰두하는 능력도 지구력도 내가 더 좋았고 집중하는 동안에는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실제 세상과 관련된 일을 즐겨 탐구했지만 엘리자베스는 시인들의 비현실적 창작물을 쫓느라 분주했지요. 내게 세상은 온통 비밀과 같아서 그 비밀을 푸는 일에 관심사였지만 그녀는 세상을 텅 빈 여백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빈 곳을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남동생들보다는 나보다 한참 어렸고 학교 친구 중에는 한 명의 친한 벗이 있었습니다. 친구인 앙리 클레르발은 아버지의 친한 친구인 제네바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는 보기 드문 재능과 상상력이 있었지요. 내가 기억하기로 앙리는 9살 때 이미 동화를 써서 친구들을 놀라움과 즐거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기사도와 로맨스에 관한 책을 즐겨 읽었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책들을 바탕으로 앙리가 쓴 희곡으로 연극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를란도, 로빈후드, 아마디스, 그리고 성조지 등 영웅이 그 희극의 주인공이었지요. 나보다 더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관대하셨고 친구들은 다정했습니다. 누구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눈앞에는 늘 어떤 목표가 있었기에 알아서 공부에 매진했지요. 경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들이 자신을 앞지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림에 매진한 게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풍경을 제 손으로 그려 외숙모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으로 열심히 그렸던 겁니다. 우리는 라틴어와 영어도 익혔는데 라틴어와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싶어서였지요. 벌 받는 게 무서워서 공부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몹시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느낀 즐거움은 다른 아이들에게는 힘든 노역에 불과했겠지요. 통상 거치는 과정에 따라 공부에 매진하는 사람들처럼 책을 많이 읽거나 언어를 빨리 숙달하지 못했을지라도 한 번 익힌 것들은 기억에 깊이 새겼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앙리 클레르바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오후 시간도 대체로 우리 집에서 보냈거든요. 앙리는 외아들이었고 집에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앙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우리 집에서 동무들과 어울리는 것을 흡족해 하셨지요. 우리 또한 앙리가 없으면 뭔가 허전했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이처럼 마음이 즐겁습니다. 불행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세상에 두루두루 유익한 사람이 되겠다는 찬란한 꿈이 자신에 대한 우물하고 편협한 생각으로 변질되기 전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어린 시절의 풍경을 그려 나가면서도 나도 모르는 단계들을 거쳐 훗날의 불행을 초래했던 사건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지요. 나중에 내 운명을 장악한 그 정념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스스로 설명하다 보니 그 정념은 마치 산을 흐르는 냇물처럼 조악하면서도 거의 잊힌 원천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억도 나지 않는 수원지에서 흘러나오는 냇물은 흘러가면서 점차 샌 물살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온갖 희망과 기쁨을 휩쓸어가 버렸습니다. 자연 철학은 내 운명을 지배했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에서 자연 철학에 몰두하게 된 성향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13살 때 온 가족이 토농 근처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험했던 탓에 꼬박 하루를 여관에서 보내야 했지요. 이 여관에서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저수를 모아놓은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책장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가 증명하려는 이론과 제시하는 놀라운 사실 덕에 무심함은 열의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빛이 내 머리를 비추는 듯 하더군요. 잔뜩 들뜬 마음에 이 책을 발견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지요. 여기서 꼭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사실은 선생에게는 학생의 관심을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할 기회가 참 많이 주어지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깡그리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표지를 대충 훑어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코넬리우스 아그리파,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딱한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만약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수고스럽더라도 아그리파의 원리들은 모두 타파되었고 현대 과학 체제가 도입되었다는 것, 또한 고대 과학은 황당한 거짓인 반면
현대과학은 실제적이고 실용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고대 과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내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더라면 나는 틀림없이 아그리파를 던져버리고 잔뜩 달든 상상력으로 현대의 발견에서 나온 더 합리적인 화학 이론을 공부하는데 매진했을 겁니다. 나의 파멸을 이끈 그 치명적인 충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들고 간 책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흘겨보고는 넘겨버리셨고, 그 탓에 나는 아버지가 책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하고는 엄청난 열의로 단숨에 아그리파의 책을 독파해 나갔습니다.